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어?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아,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퍼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퍼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웃기시네.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같은 대학교 동문인 선후배 10명은 우랄 산맥으로 스키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디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에 남게 됩니다. 등반 5일째가 되던 날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렸지만요. 당시 대장이었던 이고리 랴트로프는 베이스 캠프에 무전으로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훌라트 샤흘산에 임시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갸트로프 팀과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들을 찾기 위해 수일 동안 수색하던 중 임시 캠프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5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을 본 사람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죠. 이들 중 2명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속에서 달랑 속옷만 입은 채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계곡에서 발견된 1명은 두개골 골절, 또 1명은 가슴뼈와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졌고요. 나머지 1명은 소름 끼치게도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린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9구의 시신 모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선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신의 모습을 두고 미스터리한 가설들도 나왔는데 그 첫 번째는요. 러시아군의 비밀기지설입니다. 갸트로프 팀원 중 일부 옷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선 양이 검출된 점을 미루어보아 핵실험이나 비밀 실험의 희생양이라는 설이었고요. 두 번째는 UFO설로요. 갸트로프 팀원들이 의문의 사망을 하고 난 몇 달 뒤 사고 인접 지역에서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이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이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중국 광저우시 리완구 약 2,000개 상점들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 리완 광장에서 남성 A씨가 건물 5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나 저기 가봤는데 아 진짜? 안 무서웠어요? 상점가예요? 이거 되게 번화한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몇 명째야? 몇 명째라니? 저 사람 처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투신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기서? 오, 여러 명이 뛰어내렸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2004년 10대 소녀 2명 동반 투신, 2005년 40대 남성 투신, 2008년 20대 남성 투신, 그리고 2016년까지 이 리완 광장에서 무려 1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 직전에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네? 뭐 유서도 없고 그냥 갑자기 뭐에 그냥 끌려 들어가듯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사망한 남성 A씨만이 정말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 갑자기 건물 5층에서 몸을 던진 그런데 내가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귀신이 민 거야. 귀신이 민 거야. 뭐야. 이 리완 광장에서 미스터리한 죽음이 도사리게 된 배경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리완 광장이 있던 곳은 원래 판자촌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 땅 주인이 이곳에 건물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 이후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2명은 사고로 사망, 또 다른 2명도 불행한 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건물에 상점들이 들어선 뒤에는 사람들이 사고 혹은 자살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죽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2016년경 건물 곳곳에 유리막을 설치했고 그 뒤부터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요. 진짜 무섭다. 지금도 죽음을 부르는 곳으로 불리는 리완 광장. 과연 이 터에 무엇이 죽음을 불렀던 걸까요?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